예, 7교시 수업을 시작합니다. 우리가 6교시에는 기독교인의 경제관을 봤는데요. 주로 개인의 입장에서 다룬 겁니다. 내가 한 개인이 크리스찬이 돈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경제를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것이 어느 게 더 성경적인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를 봤는데요. 이제 이 둘째 시간에는 좀 더 거시적인 차원에서 이 경제 전체를 기독교인이라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결국은 많이 이렇게 서로 만나는 이야기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시야가 전체 경제 시스템 자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그 경제에 대해서 이제 한 10분짜리 영상을 보겠는데요. 이거는 제목이 부는 어떻게 축적되는가 라는 제목의 영상이고, 여기서 여러분이 주의해서 볼 것은 이제 세 가지 경제 유형이 있어요. 자유주의, 아주 18세기 아담 스미스부터 시작된 시장 경제를 중시하는 자유주의. 그다음에 케인즈에 의해서 이제 경제 공황에 의해 생기면서 케인즈가 국가가 개입을 해서 생긴 그런 거시경제, 후기 자본주의라고 여기서는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 경제를 보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후기 자본주의의 성장률이 낮아지니까 이제 신자유주의, 국제화된 자유주의, 금융 자본이 주도하는 그런 신자유주의가 이제 옛날 자유주의로 돌아가면서 국제화된 거죠. 이 세 가지 유형을 설명합니다. 한번 우리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어떤 경제 시스템이 더 바람직한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들어보겠습니다. 자본, 세상을 돌아가게 하는 힘이자 권력의 원천입니다. 싸움에서 이기려면 전쟁터를 알아야 하고, 부를 늘리고 싶다면 현대 사회의 논리, 자본주의를 알아야 하죠. 여기 여러분을 좋아하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A는 1억 원짜리 빵 공장을 소유하고 있고, B는 1억 원어치 빵을 소유하고 있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할 건가요? A를 선택하는 편이 현명해 보입니다. 빵은 먹으면 사라지고 없지만 빵 공장은 지속적으로 빵을 생산하여 나에게 부를 가져다 줄 테니까요.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은 부는 다음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합니다. 생산수단과 잉여 생산물. 생산수단은 공장, 건물, 농장, 거대 자본 등으로 나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수단입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사람은 경제력을 가지고 나아가 권력을 가지죠. 누군가 생산수단을 독점하면 그 사람은 막대한 부를 획득하지만, 생산수단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빈부격차가 커지는 원인은 잉여 생산물이 아니라 생산수단에 있죠. 경제를 알아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본이 어떻게 축적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시리즈 중 1권 현실편을 통해 오늘날 경제의 근본 원리,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본주의는 정부의 개입 정도에 따라 다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초기 자본주의, 후기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최근 이를 설명하기 위해 카페를 운영하는 ABC 세 사람을 데려오죠. 커피를 만드는 기술은 동일하고 아메리카노 한 잔의 가격이 5,000원이라 해봅시다. 원두 가격, 임대료, 매장 유지비가 3,000원이고 임금이 1,000원, 카페 주인에게 남겨지는 수익이 1,000원입니다. 동네에서 A, B, C가 자유롭게 경쟁합니다. 이들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신의 수익을 일부 포기하고 가격을 내립니다. 경쟁을 통해 가격이 5,000원보다 낮게 적절한 선에서 결정됩니다. 국가가 간섭하지 않아도 시장은 스스로 가격을 조절한다. 자유로운 경쟁이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 이것이 초기 자본주의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적절한 가격에 아메리카노를 팔고 있는 C입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A가 가격을 대폭 낮췄습니다. 더 줄일 곳이 없는데 기가 막힌 일입니다. 사정을 알아보니 A는 이미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매장 임대료를 부담하지 않아도 되니 그만큼 가격을 뺀 것이었죠.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기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무제한의 경쟁이 허용되는
초기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결국 C는 무리하게 아메리카노 가격을 더 낮춥니다. 알바생들의 임금을 쥐어짜면서. 어차피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니 최저임금 제도도 없습니다. 그럼 괜찮아질까요? 아닙니다. A 역시 C가 낮춘 만큼 알바생의 임금을 낮출 수가 있죠. A와 당신 사이에는 결코 넘을 수 없는 자본력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희생은 알바생들이 감수합니다. 그런데 알바생은 다른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죠. 알바생의 임금이 적어지면 소비가 줄어들고 아메리카노의 수요가 줄어듭니다. 카페점주 A, B, C는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낮추지만 결국 알바생의 임금이 더 줄어들고 소비도 더 줄어듭니다. 경제 침체, 대공황이 일어나죠. 초기 자본주의는 그렇게 1932년 세계 경제 대공황이 일어나면서 실패하게 됩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은 뉴딜이라는 국가 개입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것이 후기 자본주의입니다. 정부가 세금을 통해 부를 재분배함으로써 소비를 활성화하고 자본에 의한 독점을 막는 체제죠. 카페로 돌아가 봅시다. 대공황이 발생해 C는 판매되지 않는 원두를 먹으며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이웃 동네에 거대한 화력발전소를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인부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소득이 생기자 아메리카노를 주문하기 시작했죠. 커피 주문량이 늘어나자 C는 다시 알바생을 고용하고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상했습니다. 수요가 많으니 가격 인상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수익이 급증했죠. 후기 자본주의에서 정부는 이처럼 시장에 적극 개입하면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공공사업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된 노동자들의 소비 활동을 유도했죠. 세금을 적극적으로 징수하여 이를 다시 공공사업의 자금으로 사용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가 재분배되고 빈부격차가 줄어들었죠. 또한 다양한 규제를 통해 노동 환경을 개선하고 사회적 소외계층을 보살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후기 자본주의가 인류가 찾아낸 최적의 경제 체제일까요? 카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화력발전소 중 일부 건설 현장에 사고가 발생해 중단되었습니다. 노동자가 줄어들면서 커피 주문량도 같이 줄었습니다. C는 사업이 잘 될 때 고용했던 인원을 감축하고 임금을 줄이고자 했죠. 그런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고용과 관련된 규제, 최저임금 제도나 노동권 보호 등이 있었습니다. 정규직 바리스타 3명이 단합했습니다. 한 명을 자르면 모두 그만두겠다고 협박했죠. C는 모두 고용할 테니 임금을 줄이자고 제안했지만 바리스타들은 이것마저 거부했습니다. 장사가 잘 될 때 임금을 올리지 않았으면서 장사가 잘 안 된다고 모든 희생을 자신에게 부담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거였죠. 결국 C는 손실을 메우기 위해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A와 B도 바리스타의 단합으로 카페 규모를 줄이지 못하고 아메리카노 가격을 인상했죠. 수요는 줄어들었는데 아메리카노의 가격이 상승한 것입니다. 이처럼 경기는 침체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상황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후기 자본주의는 정부의 과도한 개입으로 경직된 노동시장을 형성했고 이로 인한 불황과 경기 침체를 가져왔습니다. 이를 정부 실패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계적으로 다시 시장에 자유를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었습니다. 초기 자본주의로의 복귀를 주장하는 경제체제, 신자유주의가 시작된 거죠. 신자유주의는 오늘날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체제로 대표적으로 미국, 우리나라, 일본이 신자유주의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C가 살고 있는 동네도 신자유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세금이 줄고 C의 순이익이 증가했죠. 규제가 없어지자 C는 정식 직원을 뽑지 않고 바리스타까지 아르바이트로 고용했습니다. 한편 초기 자본주의의 문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건물주 A는 아메리카노 가격을 대폭 인하했고 자본력을 앞세워 홍보에도 열을 올렸습니다. 결국 C는 A에게 고객을 대부분 빼앗겼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A가 찾아와 말했습니다. 가게 사러 왔어? 눈물을 머금고 C는 A에게 카페를 넘기고 직원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B도 가게를 팔고 A의 직원이 되어 있었죠. A의 사업은 번창해 갔습니다. 독점하고 있었기에 가격을 낮출 필요가 없었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을 때는 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알바생을 줄이고 직원을 해고할 수 있었죠. 이러한 신자유주의는 최고의 경제체제는 아니지만
그나마 인류가 찾아낸 최선의 경제 체제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시장의 독점과 빈부의 격차가 발생하지만 전체적으로는 경제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죠. A는 어떤 일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카페를 소유하고 있을 뿐이죠. 하지만 카페에서 일하는 어느 누구보다 A는 빠른 속도로 자본을 불려나갑니다. 그렇다면 A는 어떻게 카페라는 생산수단을 소유할 수 있었나요? 단순히 A가 이미 자본을 소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페에서 일하는 B, C도 열심히 일하면 부를 축적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A의 소득도 함께 높아지죠. 노동자는 경쟁을 통해 다른 노동자를 이길 수는 있지만 자본가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가 열심히 노동할수록 자본가는 그만큼 더 부유해지죠. 결국 막대한 자본을 빠르게 축적하는 A가 대부분의 생산수단을 선점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며 사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일이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는 신자유주의와 후기 자본주의가 뜨겁게 논쟁되고 있습니다. 두 경제체제는 성장과 분배의 문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보수와 진보라는 정치 싸움으로 이어집니다. 어떤 자본주의를 선택하는가에 따라 누구의 부가 축적되고 누가 희생하는지가 결정되죠.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이 묻습니다. 성장과 분배 중 어떤 가치를 우선해야 하는가?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성장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고 극심한 빈부격차가 가져오는 사회적 갈등을 막기 위해 분배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체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근현대의 역사와 지금의 정치구조, 나아가 윤리적 딜레마까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돌아가는 모습이 복잡하다고 느끼고 있다면 정치가 썩었다고 말하면서도 뉴스는 사건 사고와 스포츠 부분만 보고 있다면 지적 대화를 위해 그리고 더 좋은 삶을 위해 지대널미아 시리즈를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책그림이었습니다. 예. 책을 선전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인데 그래도 굉장히 유익해요. 이렇게 잘 정리된 영상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 한번 다시 정리해 봅시다. 세 가지 경제 유형이 있어요. 여태까지 근대 이후에 산업 혁명에 의해서 자본주의라는 것이 즉 대량 생산 체제와 대량 소비가 형성되면서 경제적으로 인류가 옛날에는 정말 소수만 잘 먹고 잘 살고 다수가 거의 진짜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소작인이나 농노나 이런 상황에 살았죠. 그런데 이제 영국에서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자유주의 이념에 의해서 이제 시장이 커지고 상업과 그 다음에 공업이 활발해지고 거기다가 이제 식민지까지 차지해서 많은 자원을 싸게 가져오고 또 소비 물건을 만들어서 시장을 굉장히 세계적으로 넓혔죠. 이미 그때부터 이 국제화된 자본주의가 시작이 된 거죠. 이런 것을 자유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유주의는 기본적으로 시장 자율에 맡기고 작은 정부가 이렇게 노동 조건에 대해서 또 뭐 시장의 어떤 규제를 전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경제적인 자유의 이상을 즉 실현했죠. 그런데 그 결과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이제 경쟁에서 이제 얼마든지 아까처럼 강한 사람, 강한 기업이 또는 기본적으로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부당 경쟁을 하는 거죠. 시장에서는 당연하지만 윤리적으로 볼 때는 부당하죠. 이쪽에서 열심히 일했는데도 이제 망할 수밖에 없는 힘이 없고 자본력이 없는 사람들. 또 재난에 의해서 지금 팬데믹처럼 이런 갑작스런 재난, 기후 변화, 이런 홍수 이런 거에 의해서 또 시장이 완전히 교란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경제 공황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가 이제 1920, 30년대 더 이상 사람들은 자유주의에 대한 미련을 버려버렸죠. 기본적으로 이 자유주의는 보수죠. 보수적인 입장이죠. 정치적으로. 자, 그래서 이제 케인즈라는 영국의 경제학자에 의해서 이제 거시경제학이 생겨나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이제 후기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복지국가 시스템으로 갑니다. 물론 유럽에서는 경제공황 전에도 이 노동운동을 수용해서 이런 독일에서도 이미 비스마르크라는 이 굉장히 그 국수주의적이고 보수적인 정치가가 있었죠. 그 사람이 이미 근로기준법 같은 걸 이미 만들었어요. 독일에서도 19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미 그런 노동운동에 대응하기 위해서 사회주의의 요구에 자본주의가 그 결국은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유럽에서는 조금씩 이런 시장을 통제하고 노동자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죠. 이것이 이제 합쳐져서 결국은 후기 자본주의로 나타나고 복지국가 체제로 나타났죠. 그래서 복지국가의 특징은 시장을 규제하는 거예요, 정부가. 그리고 그 얘기는 임금도 마음대로 어느 정도 이상은 낮출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최저임금제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연금, 의료보험 이런 것이 다 복지국가 아닙니까? 그 다음에 최하위 계층에 대해서 우리 그 기본적으로 생활비 50만 원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복지국가. 그럼 그 세금을 결국은 대기업이나 부유한 사람들로부터 받아서 대부분을 받아서 결국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이런 것을 진보적이라고 하죠, 정치적으로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주도해서 통제를 하다 보니까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일자리가 안 생기고 경제 아까 말한 스태그플레이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대두된 것이 신자유주의라는 거죠. 그래서 신자유주의는 다시 자유주의를 이제 어떤 새로운 환경 속에서 금융이 마음대로 전 세계에 개입을 해요. 다른 옛날에는 우리나라의 자본이 은행이나 돈 가진 사람들이 다른 나라의 주식을 살 수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마음대로 살 수 있고 이제 정부의 동의만 얻으면 그 나라의 기업도 살 수 있어요. 뭐 삼성이 다른 나라 기업들 많이 샀죠. 뭐 하만이라든지 이런 거.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그래 이제 금융이 전 세계화되고 그 다음에 생산도 전 세계 어느 곳이든지 공장을 세워서 거기에서 이제 생산 조건이 맞으면 임금이 싸고 인력이 풍부하고 그러면 거기다 기업을 하죠. 우리가 중국에 공장을 많이 세웠고 그 다음에 베트남에 세우고 뭐 인도네시아에 세우고 이런 거죠. 그러면서 국제화되는 이런 걸 신자유주의라고 하죠. 그러니까 금융과 기업의 다국적 기업의 자유를 이익을 보장해 주는 거죠. 그럼으로써 어때요? 성장이 굉장히 기업이 강화되고 성장이 높아지는 거죠. 문제는 이제 자국보다는 다른 나라 외국에 값싼 노동력을 이용해서 공장을 많이 세우니까 그 기업이 속한 나라에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는 게 문제예요. 뭐 이런 그러니까 일자리 때문에 지금 뭐 진보 정권이건 보수 정권이건 다 노력을 하지만 쉽게 지금 해결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유럽도 그렇고 이제 미국은 조금 덜하죠. 그냥 미국과 일본은 엄청난 자본을 풀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고 쉽게 또 고용을 특히 미국 경우는 고용자를 언제든지 감원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어렵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당장 6천 명을 해고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 문제 없습니다. 데모도 안 일어나요. 이미 미국의 그 노동자들은 이미 거기에 다 길이 들어가지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이죠. 이제 미국이. 그래서 결국 신자유주의는 다시 보수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장점은 경제 성장을 세계적으로 글로벌 경제 성장을 촉진시켜요. 지금 어떤 정부도 이러한 금융 자본주의나 다국적 기업을 막을 수는 없어요. 오히려 그 투자나 또 이익을 보장을 해주죠. 그러지 않으면 투자를 안 하고 일자리가 안 생기고 어떤 GDP가 상승이 안 되니까 결국은 GDP를 상승시키지 않으면 경제의 활동이 막 활성화되어서
기업이 계속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지 않으면 그 경제 성장률이 높아지지 않으면 그 일자리가 안 생겨요. 그리고 부가 축적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 가난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정부도 심지어는 뭐 북한 빼놓고 중국도 지금 쿠바도 러시아도 다 이런 국제적인 신자유주의 자본주의를 이용하고 있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것은 제한을 하지만 결국 기본 큰 틀에서는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러나 신자유주의 문제는 많은 사람이 지적하듯이 결국은 싼 임금을과 기업의 최대의 좋은 조건만 찾아가기 때문에 또 언제든지 전 세계에서 금융 이런 뭐 펀드, 헤지 펀드 이런 데서 언제든지 소위 투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거나 무슨 그 정치적 상황, 북한과의 어떤 상황이 안 좋아지면 투기 자본에서 의도적으로 돈을 이렇게 다 뺍니다. 그래가지고서 그것이 떨어졌을 때 사고 그 다음에 주식 같은 것도 그 다음에 이제 오르면 다시 또 팔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드시 그 사람들은 이익을 만들어내는 게 목적이죠. 뭐 남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또 외환위기 때 국제 자본이 우리에서 달러를 다 빼가서 결국은 경제 위기가 온 거죠. 하여간 이런 굉장한 문제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재인 정부는 어때요? 후기 자본주의에 속하죠. 그래서 시장을 규제해요. 그 최저임금을 높였고 그 다음에 52시간 대기업들의 52시간 근로 시간을 초과 못하게 하고 뭐 이런 규제를 하고 여러 가지 규제를 해요. 그래서 복지국가를 강화하고 세금을 걷어서 이 대표적인 진보의 정책이죠. 그러다가 언제부턴가 그래서 굉장히 말이 많고 굉장히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지금 굉장히 그 비판을 많이 받았죠. 문재인 정부가. 그러나 예를 들면 청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융자를 아주 싼 이자로 이렇게 대출을 해주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혜택을 보는 거죠, 국민들이. 특히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혜택을 받죠. 그러나 이렇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쓰고 그것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지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일본에 우리 경제 보복이 있었죠. 그때부터 문재인 정부가 좀 친기업적으로 뭐 소재 부품 산업을 지원한다든지 또 대기업하고도 굉장히 손을 잡고 삼성이나 현대하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친기업적인 정책을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그래서 그렇게 좀 방향을 틀어서 나가다가 지금 팬데믹 때문에 전 세계의 공황 상황이 지금 왔죠. 그래서 옛날에 케인즈가 썼던 루즈벨트 대통령을 통해서 이제 실천했던 뉴딜 정책, 그러니까 엄청나게 돈을 풀어서 기업을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막 지금 막 기업이 무너지고 있는데 또 자영업자들 또 국민들에게 막 돈을 주잖아요. 저도 탔어요. 그런 이런 식으로 국가가 개입을 해서 막 돈을 풀어서 경제를 유지시키려고 하는 거죠. 지금 위기 상황이니까 이거는 어떤 정부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1930년대 경제공황이 왜 이렇게 심각했냐면 그때는 이런 재정 정책을 정부가 안 썼거든요. 처음에 그러니까 이 공황이 10년, 20년을 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 길에 나앉아서 시골에 가서 노동을 하고 중산층들이 다 무너져 버렸죠. 이런 것은 정말 누구도 바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유주의에서 그 자유주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후기 자본주의가 나오고 다시 후기 자본주의가 성장을 못하면 신자유주의를 가는 이렇게 순환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딜레마입니다. 어느 하나가 다 좋고 어느 시스템은 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그 약점들을 보완해가면서 순환하면서 이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게 사회주의로 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니까 신자유주의가 문제가 되면 다시 또 이렇게 후기 자본주의에서 정부가 더 개입을 해서 복지 국가를 만들기 때문에
이제는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게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 또 혁명을 한다 하더라도 약간 지금 뭐 옛날에 쿠바나 북한이 그랬지만 뭐 소련이나 중국,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베네수엘라인데 석유를 믿고 그렇게 사회주의화 했죠. 그러다가 지금 그게 국유화하고 모든 산업을, 그러다가 지금 비참한 상황에 달했죠. 그래서 지금 베네수엘라가 굉장히 원래 잘 살던 나라예요. 남미 국가에서는.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거지로 오면서 쓰레기를 줍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먹고, 그 다음에 그 여성들이요, 중산층 여성들이 지금 최하층 빈민으로 전락해서 외국으로 가서 일을 하거나 외국에 가서 심지어 성매매를 하거나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런 전체 신자유주의적인 국제경제 질서에서 홀로 사회주의 혁명을 해서 성공할 확률은 거의 없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오늘날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우리의 질문, 그럼 기독교는 어떤 체제를 선호하는가? 그게 이제 첫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대답은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사유재산제를 인정합니다. 그 구약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결코 하나님이 이 사유재산을 부정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나라를 세우게 하시고, 그런데 다 가족마다 땅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그거는 개인 재산이에요. 그거는 어, 팔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년 후, 희년에는 다시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집안에 속한 재산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영원히 그것을 사서 내 것으로 만들 수 없어요. 이제 여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첫째는 사유재산을 인정했다는 거고, 사유재산을 인정하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재산 가지고 뭐든지 만들어내잖아요. 농업에 종사하던 그걸 가지고 공장 기계를 만들어내건 뭐 도구를 만들어내건 제조업이죠. 그다음에 서비스를 하건 내가 무슨 가게를 차리건 그 자유거든요. 사유재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러한 여러 가지 산업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이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옛날에는 이스라엘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농업과 목축이 주 산업이었죠. 그 당시는 어떤 대량 생산하는 공업이 제조업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부가 축적되고, 이제 문제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자꾸 생겨나는 거죠. 거기에 어떤 정치적 권력도 개입을 하고 또 뭐 기근이나 재앙 같은 것도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는 예수님도 가난한 사람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어떤 이 빈부의 이 경제적인 이 부의 차이를 혁명을 통해서 없애라,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주의적인 요소가 분명히 기독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개인의 어떤 인권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기독교는 인정합니다. 이제 그러나 두 번째 측면에서는 하나님이 어떤 아주 하나님의 강력한 그 성품, 하나님의 속성, 뜻이 뭐냐면 정의와 사랑이에요. 의와 자비. 그래서 이렇게 시장에 의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자본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뭐 부모로부터 받아서 건물도 많고, 그러니까 아주 싸게, 그야말로 이 시장의 임금 어떤 그 상품의 가격 질서를 깨트리는 거죠. 일방적으로. 그래가지고 모든 걸 독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이 이제 약육강식의 자본주의 시장 논리 아닙니까? 약자는 무너지는 겁니다. 그 경쟁에서 지면은. 그래서 1등 승자가 다 독식하는 이제 사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약자들이 많이 생겨나죠. 이제 시장에서 패배한 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생산수단과 가게를 잃고 이제 거의 빈곤층으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죠.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냥 길거리에 나앉게 하고 굶어 죽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먼저 돌보고 보호하는 것이 나의 뜻이다, 하나님의 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대로 말하면 복지국가를 해라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진보적이에요.
기독교의 경제관은 진보적입니다. 왜냐하면 절대로 가난한 사람들, 이 사회적 약자들, 어떤 장애인 같이 원래 신체적 조건이나 정신적 조건이 아주 불리해서 이 시장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그냥 놔두면 굶어 죽는 거죠. 비참하게 되는 거죠. 무시당하고.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세요. 제가 요즘 시편을 읽고 있는데 끊임없이 다윗이 시를 지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난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돌보는 것이 정의라고 하시는가를 계속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뭐냐면 가난한 자를 돌보는 거라고 아주 계속해서 반복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악인이 뭐냐? 부정직하지만 약자들을 짓밟고 무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자본가로서 어떤 기업가로 성공했어요. 그런데 옆에 사람들은 다 이제 내가 승리해서 시장에서 다른 기업들 다 무너지고 나의 경쟁자들이 다 거지가 돼 버렸어요. 그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자본주의에서는 성공한 기업가하고 더 이상 뭐라고 윤리적으로 평가 안 하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자기만 성공해서 자기만 부유하게 살고 다 망해버린 사람들을 돌보지 않으면 악인이다. 악인은 뭐예요? 신앙적으로 불신자, 불순종하고 신앙이 나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겉으로 믿지만 속으로 진짜는 안 믿는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순종하는 나쁜 신자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게 좀 달라요. 자본주의하고. 칼빈은요, 이랬어요. 자본주의는 이자를 꿔주면, 이자를 이제, 내가 돈을 꿔주면 이자를 받잖아요. 그리고 이자를 못 갚아요. 원금도 못 갚아도 그러면 그 사람의 물건을 차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칼빈은 어디까지 인정하냐면 이자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는 것이 죄가 아니다. 중세까지는 죄였거든요. 그래서 중세 교황들이나 왕들이 다 유대인들에게 그 대금업을 만들었고 오늘날 유대인들이 국제 금융을 장악할 수 있었던 역사적인 계기가 중세 때에 이 기독교인들은 이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런 금융 활동을 못하게 한 거죠. 이제 그런데 칼빈이 처음으로 신학자 중에서 이자를 받아도 된다. 약 5% 정도 그 당시에 스위스였잖아요. 제네바에서 5%에서 한 7% 사이에 받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금융 자본주의를 허락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빌려줬는데 그 사람이 열심히 노력했는데 사업에 망해서 돈을 갚을 수 없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본주의는 그 사람 재산 있는 거 다 차압할 수 있어요. 그러나 칼빈은 그것을 뭐예요? 그냥 받지 말고 그것을 뭐라 그러죠? 그냥 줘라라는 거예요. 그것을 돌려받지 말아라. 그런 거죠. 그게 성경에 왜 그러냐면 내가 담보를 해서 그 사람이 뭐 이불이 하나 있고 옷이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담보로 잡히고 전당포에서 이제 돈을 빌려갔어요. 밤에 그 사람이 추워서 날씨가 추워져 가지고 아주 얼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어때요? 그거 돌려주라는 거예요. 그 옷이나 이불을 돌려주라. 그런 것처럼 칼빈도 그 사람이 망했을 경우에는 탕감을 해줘라라는 게 자본주의하고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엄청나게 진보적이죠, 기독교가. 그러니까 기독교에는 성경적인 경제관은 보수와 진보의 가치가 다 들어있어요. 어느 쪽을 더 강조할 것이냐,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그런데 사실 다 강조해요, 성경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많이 벌고 부를 축적하고 열심히 저축도 해서 부를 많이 저축하는 것을 절대로 나쁘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본적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의 복에 속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50%고요. 나머지는 그 축적된 부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사느냐. 향락을 즐기고 나쁜 짓 하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가족만 쓰고 나머지 이 사회에 내 주위의 이웃들에게 전혀 그들을 돌보지 않고 무시할 때 그건 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 다 강조해요.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독교의 가치는 경제적 가치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의가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은 우리에게 생명을 존중하도록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혼을 불쌍히 여겨라 그러죠. 그런데 그 영혼이라는 건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육체하고 함께 같이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혼은 사랑하면서 난 그 사람의 육체는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야고보서의 2장 15절 16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것이 이제 죽은 믿음이죠. 실제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그의 영혼만 사랑하고 육체는 내가 돌보지 않는다.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의 생명은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동시에 돌봐야 된다. 그래서 이 생명의 소중함을 기독교는 포기할 수 없어요. 심지어 악인이라도 나의 원수라도 나에게 폐를 끼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기본적인 생명을 우리는 돌봐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약자의 문제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자,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게 하나님의 의다. 그것은 함께,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함께 살아가도록 했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도 함께 가는 거지 나만 혼자 가는 게 아니거든요. 구원도. 그래서 결국은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사랑과 정의가 생명을 존중하고 약자를 돌보는 것. 이거 기독교에서 이걸 포기하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한국 기독교와 크리스천들이 자본주의에 심취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또는 어떤 옛날 유교적인 가족주의에 매여서 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유럽이나 미국인들에 비해서도 우리가 이런 이웃을 이렇게 더불어 이제 살아가고 돌보는 면에서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뜨겁고 또 복음주의 신앙을 갖고 있고 성경을 사랑하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 말씀대로 잘 안 해요? 그게 우리의 약점이에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복음주의가 이 사회적으로 복음을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냥 별로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안 했고 그것은 개인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방치했다는 거죠. 그런 결과 복음주의의 약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사회적 영향력이라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회에서 별로 안 드러났어요. 크리스찬들이 많아졌는데 지금 기독교가 한국의 제1종교예요. 개신교가 약 18.5%라고 그래요. 거의 20%, 요 2015년 인구 센서스에 하면 거의 지금 19%에서 20% 정도 된 것 같고 제2위가 불교고요. 제3위가 가톨릭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라 하는 것은 개신교하고 가톨릭 다 합쳐서 말하는데 그러면은 25%가 넘습니다. 인구의 4분의 1이 기독교예요. 그런데 왜 한국 사회가 이렇게 비정한 사회가 됐냐? 약육강식의 사회가 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제일 먼저 종교에서는 기독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이번에 기말 예상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여러분 보시고 준비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봐요.